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흥 종교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드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THAAD입니다.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영문 이니셜입니다. 이 뜻은 터미널이라는 것은 미사일 발사에서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단계, 종말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상으로 떨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이 엘티튜드 에어리라는 건 그 떨어지는 단계의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높은 위치에서 요격 미사일로 방어를 하는 거를 THAAD 사드로 발음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군사 용어라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탄도미사일은 보통 쏘면은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중장거리 미사일은 쏘면은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를 날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합니다. 이때 이 탄두를 요격 미사일로 쏴서 파괴하는 게 바로 사드입니다. 기존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요격 미사일은 사드보다 낮은 고도에서 쏘아 맞추는 겁니다. 이거를 종말 단계의 하층 방어, 그러니까 떨어지는 단계에서 가장 지상에서 낮은 곳에서 방어한다. 그래서 하층 방어라고 하는데 사드는 종말 단계의 높은 위치에서 방어하기 때문에 종말 단계 고층 방어라고 합니다. 보수 세력, 특히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걸 한국에 배치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정부는 3개의 노라고 하는데 미국의 한국 배치 요청이 없었고 따라서 한미 간 배치를 위한 협의도 없었고 배치 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한국에 배치하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의 무기입니다. 미국의 재산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주겠다고 아직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새누리당이 먼저 그거를 배치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순서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보수는 일반적으로 강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보 그 자체가 아니라 안보로 표현되는 안보를 상징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사드 한국 배치를 정식 요청하지도 않았다는데 그 이름만 듣고서 사드를 신성시하고 숭배를 합니다. 무조건 믿고 보는 겁니다.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믿음에 충만해서 사드를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가져오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를 수호신 구세주로 떠받들고 신의 방패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드는 보수 세력들에게 하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드라는 이 무신의 위력이 정말 어느 정도일까요? 사드가 정말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북한은 아직 미사일에 핵탄두를 올릴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소형화 기술이 진전됐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는 나왔지만 그것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소형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사일에 핵탄두를 올리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고 대기권으로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 마찰로 인해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차단하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해결했다고 해도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운반 수단은 중거리 미사일인 노동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미사일을 남쪽으로 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거리를 줄여야 하기 때문인데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사각도를 아주 높게 해서 이렇게 쏴야 합니다. 근데 잘못 높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땅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잘 쏴서 무사히 남쪽으로 날아가게 쏘았다고 해도 사드 요격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작습니다. 반면 노동 미사일 탄두 중량은 무지하게 큽니다. 따라서 사드 탄두가 노동 미사일 탄두를 두들겨도 파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사드 요격 능력이 검증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린 미사일을 맞추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실제 탄도를 탑재한 미사일을 맞추는 실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연구 개발 단계의 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 이 무기에 집착하는 건 어떤 종교적 신념 같은 것 아니면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정말 남한을 위협할 생각이라면은 사실 핵무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방사포, 단거리 미사일 수백 발, 수천 발 동시에 쏘면 됩니다. 남쪽에서 그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로 맞춘다고 해도 그 다 맞출 수 없습니다. 거대한 무쇠속 같은 거는 남한 전체 하늘을 이렇게 완전히 덮지 않는 한 북쪽에서 도발하는 걸 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을 각오한 것인데 전쟁을 하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미국이 맞춤형 확장 억지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인데 북한이 핵 공격하면은 이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또 공격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북한이 전쟁을 하자고 위험한 도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이 핵 우산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남 도발을 못하도록 그걸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이 갖고 있는 모든 장치가 이미 북한이 전쟁과 도발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미쳤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줄도 모르고 도발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건 뭐 주장하는 분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불안이 오히려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ABM이라고 냉전기에 미소 간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제한 협정이 있습니다. 안티 발리스틱 미사일의 영문 이니셜인데 서로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하게 갖추지 말자고 합의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안전을 추구하면은 상대방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은 취약하다고 여기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비를 증강하게 되죠. 그럼 상대도 불안하니까 더 거기에 맞서서 군비 증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더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내가 어느 정도 불안한 상태가 되면은 상대는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가 안심하니까 당연히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지 않게 되고 상대가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지 않으니까 나도 군비 증강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더 안전해지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남한이 첨단 무기를 남쪽에 들여놓을수록 북한은 불안해지고 따라서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한반도가 더 불안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은 무기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교의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대화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걸까요?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핵무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항공모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한미는 동맹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미는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 나라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성공회대 석좌 교수로 계신 신영복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법을 이분 나름대로 재미있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층 아이가 쿵쾅거리면서 시끄럽게 하면은 아파트에서 그 아이를 만날 때 사탕을 사주고 잘 사귀어라. 아이와 잘 사귀어라. 그렇게 해서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고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은 쿵쾅거리는 소리가 덜 시끄럽게 들린다. 이런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최고의 안보는 관계 개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남북관계 단절 상태에서 대결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이지 남한에 첨단 무기가 없어서 지금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왜 사드에 반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과 일본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봅시다. 그때 미군은 아마 주한미군을 동원할 겁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한반도의 붙박이로 있지 않고 분쟁이 있는 곳으로 미군을 투입한다는 이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알고 있는 중국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주한미군을 표적으로 한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사드를 완전히 개발해서 제대로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 미사일이 무력화됩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략적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것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한다는 것은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 MD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이 MD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대중 견제의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남방 삼각 한미일 남강 삼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의 대결 구도라는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로 회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화해와 협력도 어려워지고 한중 관계 발전도 어려워집니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평화, 유라시아 개발 협력,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한국의 미래 구상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미중 간 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할 한국에게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국과 갈등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지금 매우 불분명합니다. 정부는 왜 어정쩡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손 안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쥐고 있는 게 뭔지 말해주지 않겠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그 안에 그래야 상대가 그 주먹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되고, 뭐가 있는지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손 안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방부의 김미석 대변인이 사드 배치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김관진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김민석 대변인이 한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사드 배치 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봐서는 태도가 모호한 거는 맞죠. 그렇지만은 3번이나 사드 배치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걸 들여오면 좋겠다는 굴뚝 같은 마음을 이미 다 노출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는 사실을 이제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압니다. 모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호함이 거둘 수 있는 전략적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유일하게 거둘 수 있는 효과라면 시간 끌기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상호 타협해서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손대지 않고 코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 문제는 한국의 안정과 평화에 관한 문제인데 미국, 중국, 양국에게만 맡겨두고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일 외교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한국이 어떻게 주변국을 상대로 설득하면서 통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미국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포기했습니다. 군사 주권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미국은 전자권을 한국에 돌려주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부탁해서 떠맡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미국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거나 이래야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반발해도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 창립
회원국 가입도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직 가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하는데 아직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주권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은 주권국이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도 제3국은 간섭하지 말아라.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럽니다.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도 주변국이 영향을 미치려 하지 말라. 이렇게 갑자기 주권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국이 나서서 한국의 주권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징후입니다. 한국이 주권국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이런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1886년 조선과 일본 간의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조선은 자주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존중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청이 조선에 간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에 대해서는 주권국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종속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드와 관련한 주권국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권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니까 주변국이 주권국 운운하면서 경쟁 상대국에게 기죽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부권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못하거나 그 반대로 미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에 대해서 못하면 그걸 온전한 주권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못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은 주권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에 넘긴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한중 관계는 사드 문제로 불편해졌습니다. 일본, 북한,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북한 역시 미국과 대결하는 상태고 중일과 사이가 나쁩니다. 한미관계, 북로관계만 괜찮은 편입니다. 이렇게 대화는 없고 주변이 불안정한 상태일 때 가장 절실한 게 외교력입니다. 그런데 장군 출신이 사령탑을 맡고 있는 한국의 외교안보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 그리고 기다리기를 하는 겁니까?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주변국이 불안한 정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서투른 정부가 정말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